자, 우리 오늘은 이제 3월 3일이죠. 내일 여러분들 개학하시나요? 축하드려요.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한 학년,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개학 전날에 의미 있는 시간 세계사로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무척 기쁘고 무척 영광입니다. 일단 세계사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 지도부터 봐야겠지, 얘들아? 그치? 우리 바다를 보게 되면은요, 대륙에 큰 바다가 하나씩 있어. 일단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해. 알았지? 북아메리카, 미국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한다.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랜 역사 동안 여기 대서양이 있잖아. 대서양은 아메리카 대륙이랑 유럽이랑 이어져 있는 바다야. 오랜 역사 동안 유럽의 중심이 되는 바다는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였어. 여기에다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기였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가 유럽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던 이유는 이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서남아시아랑도 교류를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아프리카와도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가 중심이 되는 이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있는 지중해가 중심이 되는 바다였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서남아시아에 이렇게 세로로 있는 바다가 보이죠? 여기를 카스피해라고 합니다. 카스피해.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릴 때 세계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 함경북도랑 맞닿아 있는 여기 어디야? 러시아잖아, 얘들아. 그치? 우리나라 함경북도랑 여기 이렇게 맞닿아 있는 여기가 다 러시아란 말이야. 엄청 넓죠? 그럼 러시아, 아시아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우리나라가 아시아고, 우리나라 바로 동쪽에 이렇게 큰데 중국 위에도 러시아가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아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그 유럽의 기점을 어디에다 놓냐, 카스피에다가 놓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유럽과 그리고 서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서아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흑해라고 한단 말이야. 흑해. 그래서 흑해를 기점으로 유럽으로 보냐, 아니면 카스피해를 기점으로 보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1학기의 주요 바다는 어디냐? 바로 여기 지중해가 되고, 오랜 역사 동안 지중해 중심으로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해왔다가 어디로 가게 된다? 이후에는 신항로 개척, 서인도 제도를 확립하게 되면서 누가? 콜럼버스가. 그러면서 이제 지중해 중심 무역에서 대서양으로 뻗어가게 된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인도, 여기 인도거든요. 인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인도양이고, 그리고 가장 극지방에는 남극해와 북극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바다는 총 5개,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까지 해가지고 5대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륙은요? 대륙은 몇 개야? 6대륙이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보는 이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2개의 대륙과, 그리고 여기 아시아가 가장 넓죠. 그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오세아니아는 지금 여기 보여, 얘들아? 여기 어딜까요? 맞아요.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보다 더 크면은 우리가 대륙으로 치기로 했어. 알겠지? 선생님, 근데 누가 봐도 그린란드가 오세아니아보다 더 큰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면적은 그렇지가 않아. 그럼 왜 더 커 보여요? 우리 지구 둥글잖아. 이거를 이제 평면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더 늘어져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오세아니아가 좀 더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린란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세아니아가 무엇이 된 거야? 그렇지, 대륙이 되는 것이지.
오세아니아의 대륙은 일단 굉장히 달걀 같다고 해야 될까요? 달걀이 얇은 껍질이 있고 그 껍질을 벗겨내면 맛있는 계란이 들어있잖아. 그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근데 오세아니아가 딱 그래. 사람이 살 수 있는 반경이 여기 테두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여행을 가본 적 있는 친구들은 공감을 할 텐데, 이동 반경 자체가 제주도 약간 올레길 도는 코스처럼 요렇게 밖에 안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 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바깥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마치 계란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오세아니아를 에그, 달걀에 비유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대륙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들 수 있어. 선생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을 뭐 굳이 북, 남으로 나눠요? 아시아도 저렇게 넓은데 동, 남, 서 안 나누잖아요. 왜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랑 나눕니까? 자, 북아메리카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고, 남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 어디를 기점으로 나누게 되냐면 여기 밀이 그어져 있어. 여기 보일까요? 네, 여기를 기점으로 나눕니다. 여기가 바로 리오그란데 강이야. 자, 리오그란데 강을 기점으로, 리오그란데 강보다 북쪽에 있으면은 앵글로색슨족의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리오그란데 강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은 라틴족의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북아메리카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곳들은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지금 지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야. 왜? 1학기 단원 가장 끝나갈 때쯤에 배우는 게 신항로 개척이야, 얘들아. 신항로 개척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게 되거든. 그 전까지는 아메리카의 존재를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자, 1학기의 주요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세계 4대 문명. 두 번째, 고대 지중해 세계. 세 번째, 중국사. 네 번째, 종교사. 끝.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고대 지중해 세계, 중국사, 종교사 이렇게 나가볼 건데, 세계 4대 문명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은 첫 출발, 우리 인류는 있잖아,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최초의 인류가 발견된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어.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가 발견되게 되는데, 이 최초의 인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오늘날 현재 인류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일까? 그렇진 않아. 약간 인류보다도 원숭이에 가까운 느낌이야, 얘들아. 원숭이에 가까운 느낌이고, 이제 막 이족 보행을 시작한 느낌? 약 390만 년 전 최초의 인류가 살았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지역명이거든요. 아파렌시스를 우리 인류의 조상, 초대 인류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이 최초의 인류 화석이 발견됐죠? 그녀는 바로 루시. 최초의 인류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루시라고 하는 이 여성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되게 이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잖아. 다른 동물들보다도 구별이 되는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우리가 사족보행을 하게 되면은 보게 되는 가시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발로 걷게 되고 양손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가시 면적도 확 넓어지게 되고 세상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야. 강아지가 보는 세상이랑 내가 보는 세상은 뭐가 더 넓어? 내가 보는 세상이 더 넓지. 그치? 더 위에서 더 넓게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 거기에다가 이 양손, 강아지는 네 발로 걸어야 되니까 두 발은 뒤에서, 두 발은 앞에서 열심히 걸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딱 두 발로만 걸으니까 이 두 손은 자유를 얻게 되면서 섬세한 작업이나 투척 기술들, 그래서 섬세하고 간단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무엇을 했다? 이족보행을 했다. 이족보행, 직립보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립보행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발견됐었던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하빌리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마 에렉투스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얘들아. 호모 에렉투스는 무슨 사람들이냐면 조금 더 진화한 원숭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모 에렉투스는 약 180만 년 전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가까워. 베이징, 그리고 자와에서 발견이 됐대. 베이징 자와에서 발견돼가지고 베이징 자와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간단한 언어 활동과 그리고 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언어를 사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현생 인류와 가까워진 모습의 형태를 보여주는 이들, 바로 네안데르 탈렌시스. 자, 네안데르 탈렌시스들은 진짜 옷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런 후드티 같은 옷들 입혀놓으면 약간 덩치 큰 그냥 외국인 느낌 날 거고 굉장히 우리 현생 인류랑 비슷하고 흡사할 거야. 네안데르 탈렌시스는 이제 지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 무엇이 있었던 걸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장례 문화야. 장례? 장례가 뭐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슬프거나 예의를 갖추잖아. 그치? 조의를 표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무엇이지? 우리가 죽음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이야. 죽음이라는 게 뭐야? 선생님, 그 사촌 동생들이 아주 아기 때, 나도 어릴 때 죽음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 근데 우리 사촌 동생들도 똑같이 죽음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야. 언니 언제 죽어?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 뭐지, 빨리 죽으라는 건가? 근데 정말 악의 없이, 그러니까 평생 오랫동안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죽지 마 라는 말을, 언제 죽어?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물어봤다? 그러면 땡땡아, 죽음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 다신 못 만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죽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슬프잖아. 근데 그 죽음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지능이란 말이야. 네안데르탈렌시스들은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이 무덤을 만들어줄 때 꽃을 같이 묻어주었대. 죽은 사람의 이 시체 위에다가 꽃을 같이 묻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를 통해 가지고 네안데르탈렌시스들도 현생 인류들과 비슷하게 이 지능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맨 뒤에 프린트 있거든요. 프린트 가지고 편한 자리에 앉아요. 맨 뒤에 프린트. 자, 그리고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는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인데 이들은 무엇을 했냐? 바로 동굴에 벽화를 남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허무하지? 왜?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했대. 되게 비약적인 발전이야. 그리고 불과 언어를 사용했대.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는 발전이야. 네안데르탈렌시스들 장례 문화가 있었대. 지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 감성지능. 와, 대단한데?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낙서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낙서가 아니라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렸다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렸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이렇게 염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이루어주는 이 부적을 다 한 장씩 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 부정에 여러분들의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드릴 거예요. 써보세요. 뭐든 됩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오늘 저녁 치킨 먹게 해주세요. 라든지 오늘 수업 10분만 일찍 끝나게 해주세요. 같은 소소한 거를 빌진 않겠죠. 그쵸? 앞으로 제가 볼 모든 시험에 만점을 맞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로또에 10번 연속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약간 그런 방대한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치? 거대한 꿈을 꾸고 거기에다 적겠죠. 동굴벽화가 그렇다라는 거야. 동굴벽화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을 그려 넣는데 대부분은 물속 아니면은 사슴 등을 그렸대요. 아, 사냥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사냥을 간절히 바랐을까? 먹고 사는 게 이 당시 가장 큰 고민이었기 때문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동굴벽화는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에 가면은 라스코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벽화이고요. 이것만으로 이제 당시 구석기인들의 염원을 엿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보면 돼.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인데 우리가 비너스 하면은 미의 여신을 떠올린단 말이야. 그치? 아름다움의 여신인데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아름다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얼굴은 둥그래. 그냥 눈사람처럼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없어. 눈, 코, 입의 형태는 없으며 이 가슴과 배가 너무 이제 기이할 정도로 풍만하고 다리는요. 진짜 허벅지 이만큼 굵고 나머지 다리는 요만해. 그러니까 나머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겠지. 그게 진짜 그런 형태의 이 사람이 좋아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약간 살집이 있는 사람, 가슴과 배, 엉덩이가 큰 사람. 그래서 빌렌도르프 비너스 상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야. 그만큼이나 구석기 사람들이 가장 원했었던 거.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가장 원했었던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인류사 했고요. 그러면 한번 문명으로 넘어가 볼게. 자, 문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석기 시기까지만 해도 가장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다고? 먹고 사는 문제. 대체적으로는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사냥, 수렵 활동을 했었다. 그러니까 라스코 벽화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겠지. 간절한 염원이 뭐였다고? 먹고 사는 거라고.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신석기 시기 때부터는 이제 무엇이 시작돼? 농사가 시작이 되잖아, 얘들아.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었지. 근데 농사를 짓는 거, 농사 어디에서 지을 수 있어? 농사 어디서 지을 수 있지? 그렇지, 물이 있는 곳.
강 근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바닷물로는 농사 못 지어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바닷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큰 강 유역 근처에서 이제 문명이 형성됩니다. 일단 여기를 이제 많이 여러분들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에 여기를 뭐 나 아니면 A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해줄 거야. 어디 문명이라고 써주지 않지. 여기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제 C, 그 다음이 D가 되겠습니다. C, D 이렇게 되겠네요. A, B, C, D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가장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이 A, 서아시아에서 형성된 문명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메소라는 말은 무엇 사이에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포타는 그럼 뭘까요?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강과 강 사이에 초승달 모양으로 형성된 문명이라고 해서 별명도 있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강은 어떤 강을 끼고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요 두 강을 끼고 있고,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들이 자리 잡았냐? 수메르인이 쐐기문자도 사용했고, 쐐기문자, 그리고 이 문명은 봐봐, 완전 대륙 한가운데잖아. 어떤 지역이야? 개방적이야? 폐쇄적이야? 대륙 한복판이야, 얘들아. 개방적이야? 폐쇄적이야? 개방적이죠. 그쵸? 개방적인 지역입니다. 서아시아는 개방적 지역이기 때문에 선생님 개방적이라는 말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아니 개방적이라는 게 약간 마인드가 개방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형이 확 열려 있다라는 거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 항상 열려 있는 문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겠지. 맞아. 이민족의 침입이 다 잦아요. 이민족의 침입이 잦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족이 자주 침입을 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이민족 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아시아 일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어. 어떤 세계관? 바로 현세적 세계관. 현세적 세계관. 선생님은 MBTI가 N이야. 두 번째 자리가 N이거든. N이 거짓말 안 하고 99%는 나올 거야. 난 항상 공부를 할 때도 약간 이제 좀 점입가경. 이제 나를 이제 이입해가지고 점점 막 생각을 막 해보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를 살고 있다면 만약에 이걸 진짜 많이 생각을 해. 역사에는 만약에가 없거든. 근데 나는 항상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사람들이라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잖아. 왜 공부를 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거야. 그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계약전 마지막 휴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우리가 학원 끝나고 나가는데 막 야생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막 전쟁하고 있고 언제 내가 총 맞아서 죽을지 모르고 막 좀비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겨울방학 특강을 들을 게 아니라 특공무술을 배우러 가야 돼요. 총쏘기 사격 훈련 해야 되고, 특공무술 배워야 되고, 생존하기, 좀비 사이에서 생존하기 그런 특강 프로그램을 듣겠지. 맞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오늘 하루하루가 귀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현세적 세계관이 자리 잡은 이들은 오늘을 즐기고자 생각을 했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게 되면은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신이 자신의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굉장히 슬퍼하면서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모든 생명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결정된 채로 태어나잖아. 그래서 이제 요종이 뾰로롱 나와가지고 길가메시님, 모든 생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됐대. 그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어서 당시 수메르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길가메시가 신이라고요? 이 설마 절대신, 유일신 아니죠? 네, 아닙니다.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그 다신교의 신전, 바로 이제 지구라트 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야, 얘들아. 자, 요렇게 이제 첫 번째 문명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떻게 됐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근처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었던, 여러분들 혹시 함무라비 왕 들어봤어요?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거든. 옆에 있었었던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빌로니아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 함무라비 왕의 법전, 완전히 복수주의적이기는 하나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면은 완전히 복수주의이긴 하지. 그렇지만 계급별로 차등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달라. 우리 고조선의 팔주법도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곡식으로 갚아라. 약간 이렇게 배상을 하거나 보복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에는 계급별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노비가 귀족의 눈을 멀게 했어. 그러면 팔을 잘라내. 아니면 똑같이 눈을 멀게 해. 근데 예를 들어 귀족이 노비의 눈을 멀게 했어. 그러면 돈으로 배상한다. 요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보았습니다. B 같이 한번 볼게요. 자, B는 여기 지금 어디야? 오늘날의 이집트. 좋아요. 이집트. 북아프리카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이집트 문명의 강은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알겠죠? 나일강의 기적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나일강입니다. 자, 나일강을 중심으로. 근데 나일강이 있잖아, 얘들아. 때로는 이집트인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어. 너무 신성해가지고 와, 무섭기까지 한 거야. 놀랍고 무섭고 존경스럽고 신성하고. 왜냐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거든요. 한 번씩 확 넘쳐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걸 뭐든지 다 휩쓸고 가버려.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한 번씩 강이 범람하다 보니까 토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비옥해지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나일강의 토지는 비옥한 땅. 주기적 범람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이집트 사람들은 지형 자체가 지금 여기 지중해로 이렇게 껴있고, 여기는 어떤 바다일까? 여러분들 모세가 갈랐다고 하는 그 바다 어디야? 홍해. 맞아요, 홍해. 여기가 홍해야. 여긴 지중해고, 지중해 홍해 사이에 있으니까 사실
요쪽으로 오는 게 아니면은 뭐가 없겠어? 이민족의 침입이 없겠지. 그래서 이 지형은 폐쇄적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쇄적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형 자체가 폐쇄적이니까 자리 잡는 세계관은 내세적 세계관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쇄적 지형이면 그에 맞는 장점이 있어. 이민족의 침입이 적어요. 잦지 않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왕권이 강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강력한 왕권이라고 적어보세요. 강력한 왕권. 강력한 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왕권이 강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잖아. 이집트 하면 딱 못 떠올라. 맞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들아 너네 가가지고 건물 하나 뚝딱 지어 하면 여러분들 짓겠어? 안 짓지. 일단 짓기도 싫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계속 이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파라오의 강력한 왕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 파라오가 뭐예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란 말이죠. 다신교. 그래서 내세적 세계관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자의 서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생전에 살아가는 이 지상 위에서의 세계와 그리고 죽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지하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의 세계는 두아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야. 두아트. 이 두아트에 들어가면 죽고 나서는 이제 나의 영혼이 두아트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누비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죽음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에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저울 위에다가 심장과 깃털을 올려놓고 혹시라도 심장이 더 내려가게 되면 깃털보다 심장이 더 무겁게 되면은 너 생전에 죄를 많이 졌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죽고 난 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내세적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한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이드북과 같은 사자, 죽은 자의 책을 이렇게 껴묵거리로 넣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 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신교라는 것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은 벽화들 보면 문자가 어떤 문자예요? 대부분? 상형 문자야. 그치? 그림 문자. 상형. 그림 문자고 이집트의 그림 문자는 사람의 형태거나 이제 동물의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측면상을 많이 그립니다. 측면상, 옆으로. 이런 모습이잖아. 그치? 정면은 잘 안 그려. 에이, 정면 그릴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집트에서도 정면상 그립니다. 근데 왜 정면상이 별로 없냐? 이집트 벽화에서 그려지는 옆모습, 이 옆은 대부분 이제 높은 사람들, 귀족, 왕, 이런 사람들을 옆모습으로 많이 그려, 얘들아. 벽화에다가 그리는 글자고 한데 아무나 다 이렇게 쓰지 않겠지, 그치? 측면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정면은 뭐야? 존경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집트에서 한 매춘부를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았는데 그 정면상을 그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이 측면상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보겠습니다. C. C는 여기 어디야? 그렇지. 인도잖아요. 인도. 이 인도, 남부아시아,
남부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인도입니다. 아, 빨간색으로 썼구나. 그렇군. 남부아시아 인도 문명. 자, 인도 문명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인도 문명의 강은 있잖아. 겐지스 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많은데 겐지스 강이 아니라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 자, 인더스 강 유역에서 형성이 되었었는데 인더스 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획 도시를 설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대. 대표적인 문명이 바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문명이 있어요. 모헨조다로는 진짜 신기하지. 사람이 산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증발한 것처럼 흔적이 하나도 없대요. 모헨조다로 문명, 하라파 문명. 이렇게 문명을 형성하면서 인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이때 누군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침입을 하게 되는 민족 바로 아리아인이야. 아리아인의 이제 침입. 아리아인은 강력하게 철기를 사용했어. 철기를 사용한 다른 민족도 있어. 바로 바빌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를 합쳤다 그랬었잖아. 그치? 이 바빌로니아도 결국엔 멸망해. 히타이트라고 하는 강력한 철기를 사용했었던 잔인한 민족에 의해 가지고 결국 바빌로니아도 멸망했단 말이야. 근데 아리아인도 마찬가지로 철기와 그리고 기마수를 토대로 이 인더스강 유역까지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원주민들을 싹 다 죽이진 않겠지. 지배하는 체제겠지.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리아인의 종교를 토대로 강력한 신분제를 내세우게 되는 거야. 그 신분제가 바로 아리아인들의 종교인 브라만교에서 나온 신분제입니다. 바로 카스트제라고 하죠. 브라만교에서 모시는 신은 누구냐면 바로 브라흐마야. 브라마. 우주를 창시한 신이라고 하지. 우주의 신. 우주를 창시한 신. 보게 되면은 이제 카스트제는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계급은 무엇이겠어? 제사장? 브라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귀족 또는 이제 군인 계층들 크샤트리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고위 계층이고 지배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으로는 이제 거의 피지배층입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바이샤,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바이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집의 가정일을 도와주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수드라. 그럼 여기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나요? 맞아요. 이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가촉천민이라고 하죠. 불가촉천민,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계급제를 내세우면 오히려 반발할 것 같은데 인도 원주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신분제를 내세워서 넌 오늘부터 바이샤야 친구야 알겠지?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는 크샤트리아니까 이러면 이거 듣겠어요? 안 들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신분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무슨 사상이냐? 윤회 사상이야. 윤회 사상. 윤회가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윤회 굴레, 윤회 수레바퀴. 불교에서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지 얘들아. 자, 윤회라는 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현생에 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태어나도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여러분들은 패기 넘치는 젊은 10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두려워져.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기대 수명이 오늘날처럼 100세 시대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욱이나 두렵단 말이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나 이대로 살다가 죽었어. 다음 생에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현생에서 덕을 쌓는 방법은 뭔데요? 그 신분, 자신이 속한 신분 안에서 본분을 다 하는 거야. 자신이 속한 신분 안에서의 본분. 바이샤야? 평민이잖아. 상업활동, 농경, 일하는 거, 농사 해. 넌 그거 해. 크샤트리야, 귀족이잖아. 군인, 군대 가. 수드라, 너네들은 노예에 충실해야 돼. 다른 사람 집안일에 충실하고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그렇게 해야 돼. 반발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강력한 신분제를 따르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다가 이러한 신분제에 반발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불교야. 인도의 왕자였었던 고다마 시타르타가 창시했다는 종교. 고다마 시타르타가 창시했다는 종교,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불교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아니, 브라만 중심의 제사 의식과 이 봉건제, 그리고 카스트제, 강력한 카스트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스트제에 반발했어. 하지만 윤회 사상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불교는 얘들아, 인간의 생을 뭐라고 보았냐면, 인생은 곧 행복, 축복 이런 생각했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 인간의 생은 생로병사의 고통이야.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그리고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반복되는 게 인간의 삶.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윤회의 굴레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생님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불교 용어가 많이 있어, 얘들아. 뭐 이판사판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나만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이 약간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머리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막 한 가지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답답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복잡할 때가 있어. 말 그대로 진짜 복잡하다. 이걸로 표현하는 그 마음을 번뇌라고 해. 번뇌.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고통스럽고 계속 걱정스러운 마음을 번뇌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한 번뇌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열반에 올라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럼 불교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 바로 소승불교. 근데 이 소승불교라는 말 자체가 대승불교에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상좌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좌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왜 빨간색이에요? 일단 들어. 자,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 깨달음을 중시해서 거의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불교는 얘들아 종교가 아니라 학문에 가까워 라는 이야기 하잖아. 학문에 가까운 게 상좌부 불교야. 우리가 올라야 되는 경지가 어디라 그랬어? 열반, 해탈의 경지라 그랬었지. 그치? 계속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뇌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이야. 영혼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영혼에 집착하면 사람은 힘들어지고 사람은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지금 죽음이 먼 나이니까 나는 평생 죽지 않을 것 같아. 난 죽음이랑 관련이 없어. 난 평생 이럴 거야. 평생. 그런 안일함들이 결국에는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공부하고 깨우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 깨달음을 중시 여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승님과의 관계, 이미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오른 스승님과의 이런 좁은 이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 대승불교는 이제 부처를 신적인 존재로 모시면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신적인 존재. 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 중생을 구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리석은 우리 중생을 구제해 주소서. 이게 우리나라에 전파된 대승불교야. 우리 수능 같은 날, 요즘은 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수능 날이면은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큼지막한 절 있잖아. 유명한 절. 어머님들로 꽉 찬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 절하러 가신 거야. 그래서 수능 날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뭘 하냐면 3,000배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숙식을 다들 하시면서 3,000배를 올리는 거야. 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3,000배를 올림으로써 간절한 기도가 통하기를, 이 구제에 대한 마음, 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이제 전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중생을 구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부처님 모양의 불상입니다. 불상. 부처님을 사람처럼 형상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 어디에서 전파가 된 것이냐?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고대 지중해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인도까지 이야기해봤고, 그 다음에 D 같이 한번 볼게요. D는 바로 중국이죠. 중국. 자, 선생님이랑 여기 중국사 같이 나가면서 1~3을 한 번에 훅 끝내볼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지금까지 여기 칠판에 써놓은 요 지도 내용은 이제 싹 지우고 중국사와 중국 문명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